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완경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문재인의 운명을 읽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문바처럼 돼버렸네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오늘 해서 처음으로 우리 이니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의견들이 분분한데, 지금 평창올림픽 북한도 내려오고 단일팀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쩌면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뭐 평양올림픽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보수 언론들, 종편들에서 대공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이스하키팀, 여자팀, 단일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온 우리 선수들한테 기회가 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물론 우리 젊은 선수들의 그 개개인의 땀과 열정,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덜 보상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들한테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생각을 하면 단일팀으로 해서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기를 주시할 텐데, 그러면 선수 개개인들한테도 영원히 남는, 역사에 남는 그런 팀, 그런 경기의 일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한테도 평생 가지고 갈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그들이 아니니 그렇지만 한 번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댓글놀이 이벤트를 하고 있죠. 댓글들을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한정판 CD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제 트윗에는 어떤 분이 제 사인도 해주시나요?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물론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작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시리얼 넘버를 다 매겨서 100개를 1번부터 100번까지 하면 어쩌면 더 소장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시리얼 넘버 1번은 문재인 대통령께 갑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순위가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요즘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다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문재인의 운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연정, 대통령의 군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체 광고 잠깐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성완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 지식 늘어난다. 성완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성완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
대연정, 대통령의 고뇌. 2005년 1월 자리를 옮겼다. 다시 민정수석이었다. 정부 출범 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자연히 엄정함이 좀 풀어지고 분위기도 이완된 면이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으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또 맡게 됐다. 다시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참여정부에서 가장 아팠던 일이 있었다.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란 전제가 달려있긴 했지만 한나라당과 연정하고 한나라당에게 내각 구성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제안은 탄핵 반대 촛불을 거쳐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우리 측 지지자들을 경악시켰다. 시민사회 진영도 허탈해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아예 호남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나를 비롯해 참모들도 반대했던 일이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말하며 옹호하려 나섰지만 감당이 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도 설득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도 나중에 참여정부 기간 중에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인정했다. 사실 대연정 제안은 대통령도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 국정 현안에 관한 당정청 간의 상시적 협의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총리 주재로 당정청 핵심 인사 8인의 만찬 모임이 있었다. 당에서는 당 의장과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정세균 장관 중 두어 분,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나였다. 8인 회의라고 불렸지만 멤버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서 당 정책위 의장 등 한두 분이 더 올 때도 있었다. 드물게는 대통령도 얼굴들이나 한번 봅시다 하며 예고 없이 중간에 불쑥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5년 6월 말 모임 때 느닷없이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대연정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대통령의 그 말 자체는 과거에도 했던 이야기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랐다. 과거에는 여당이 형편없이 소수당일 때여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다수당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재보선에서 의석을 잃어 과반수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민노당과 공조하면 과반수였다. 다들 대통령의 얘기에 뜨악해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토론도 없이 대통령의 말을 듣기만 했다. 대통령은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하며 자리를 떴다. 대통령이 떠나자 다들 큰일 날 이야기라고 했다. 이해찬 총리가 참석자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고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느 신문에 그 이야기가 특종으로 보도됐다. 당에서 오신 분이 발설한 것으로 추측됐다. 그 보도를 보고 나를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은 다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본 이야기일 뿐으로 덮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등의 방식으로 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참모들이 반대하니 공개 편지 등을 직접 써서 홈페이지에 올려버렸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통령은 어떤 구상이 떠오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구상을 말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구상을 가다듬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정리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스스로 걷어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다듬어지기 전에 대통령 말을 대통령의 의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날의 만찬 모임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대통령은 구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만 뗀 정도였다. 나중에 대통령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열린 우리당의 과반수가 무너져 다시 여소야대로 된 데다 한나라당이 윤광용 당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정치 상황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었다고 했다. 어쨌든 그냥 있었으면 대통령은 10중 8구 스스로 생각을 매듭지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참모들과 논의하고 적절한 정치 상황을 쟀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다못해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해도 훨씬 더 내용을 가다듬고 더 정리된 형태로 더 적절한 시기에 구상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대통령은 진정성부터 의심을 받았다. 정당의 반응과 여론도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하게 흘러가 버렸다. 설령 연정 제안 부분은 무시되더라도 적어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메시지로 살아남아야 그 제안에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연정을 연계시킨 제안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 당선 며칠 후 노 당선인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 참석해 지역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며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협상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2003년 1월 18일 당선인은 TV 인터뷰에서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도록 해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식으로 과반수 정치 세력이 총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3년 4월 2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선 기존의 발언을 더 발전시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내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권적 대통령제에 걸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현행제도 아래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존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충심으로 드리는 저의 간곡한 제안입니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대연정 제안이었다.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총리 결정 권한, 내각 구성 권한, 연정 같은 것은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의 권한을 양보할 용의를 밝힌 것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거듭된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아무 답이 없었다. 시민사회 진영도 마찬가지였다. 옳은 말, 필요한 일이라며 동의는 했지만
별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서울의 시민사회 진영은 지역구도 타파나 지방화, 분권화, 국가균형 발전 같은 과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옳다고 동의는 했지만 절실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마당에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 같은 우선순위가 덜한 문제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수사 지휘권 발동. 10월에는 검찰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나섰다. 수사도 할 수 있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방침이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넘어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가 형사소송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그 사건이 불구속으로 수사되느냐 여부가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가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본 것이었다. 그런데 김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다. 나중에 검찰총장이 된 당시 정상명 차장 등 여러 사람이 만류하고 나도 설득했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적대적인 언론들은 그를 영웅처럼 다뤘다. 나는 그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를 대비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런저런 지휘를 하는 건 아주 다반사였다. 수사권 지휘라는 절차조차 필요 없었다. 그냥 말만 하면 됐다. 지금 정부는 또 어떤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도 장관 또는 법무부 간부가 지검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수사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방법을 쓴 것이다. 따라서 당시 수사권 지휘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평소 검찰총장에게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검찰총장 입장에선 누가 물밑에서 압력을 가해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강요했다면 과감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그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천 장관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았다. 검찰총장은 자기 소신과 달라도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 처리하는 게 절차다. 본인 소신은 얼마든지 별도로 밝히면 될 일이다. 검찰총장과 검찰의 체면, 자존심을 손상하는 일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는 반드시 수사권 지휘라는 공식 절차를 밟도록 관행을 확립해 나갈 절호의 기회였다. 김 총장의 반발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더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다.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임기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총장이 그런 일로 임기를 포기한 것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천 장관의 수사권 지휘가 현명했는지도 의문은 있다.
강금실 장관 때부터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위해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조직과 융화가 잘 안 됐다. 검찰을 통솔해서 개혁 대열로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비검찰 출신 장관이 계속되지 못한 이유였다. 천 장관은 검찰 개혁 의지와 소신이 매우 강한 분이었지만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마당에 수사권 지휘 문제 때문에 검찰 조직과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됐다. 끝까지 검찰 조직과 융화하지 못했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수사권 지휘로 인해 치른 희생도 컸다. 사법개혁의 계기. 처음 민정수석할 때 시작했던 사법개혁 문제는 복귀했을 때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민정수석이 챙겨야 할 가장 큰 현안이었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사법개혁 방안을 잘 마무리해 대부분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크게 선진화됐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도 각각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논의만 하다가 만일이었다. 물론 우리도 다 못한 부분이 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방안까지 만들었으나 시간이 부족해 입법화하지 못했다. 대법원의 정책 법원화는 논의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언젠가 다시 의지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참여정부가 진도를 내놓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다. 사법제도에 관한 개혁 때문에 일반인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률가인 나로서는 사법개혁을 관장하고 성공시켰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사법개혁은 대법원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일이어서 정부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선 때 공약사항도 아니었고 인수위 때 선정된 국정개혁 과제 속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사법개혁은 어찌 보면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그 우연한 계기는 역사의 역동성이 만들어줬다. 참여정부의 개혁성이 각 분야에 불러일으킨 기대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003년 8월 대법관 파동이 있었다. 대법관 추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인권, 여성, 소수자 보호 등 사회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도 연공 서열이 아닌 개혁과 변화의 지향을 담은 다양성의 정신이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방향이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인선 작업을 시작할 때 나는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인권, 여성, 소수자 보호 등 어느 쪽이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청해 주길 바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선 다른 쪽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했는지 그만 전통적으로 해오던 연공서열 방식으로 후보를 제청했다. 제청된 분도 전통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분이었지만 다양성이란 시대적 요구 때문에 큰 반발이 생겼다. 대법관 추천회의에 추천위원으로 참석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이 반발해 퇴장했다. 제야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소장 판사들도 문제 제기를 했다. 개혁성으로 신망을 받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박시환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대법관 제청 절차에 반발해 인터넷 연판장을 돌리는 등 집단적 의사표시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다양성 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그냥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만일 제청을 거부하면 법원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윤관 전 대법원장이 중재에 나서 법원과 의논한 해결 방안을 내게 제시해왔다. 대통령이 마뜩치 않더라도 이번 대법관 제청을 받아주시면 첫째, 대법원이 앞장서서 청와대와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둘째,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이 있는 다음번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부터 시작해 다음 대법관 제청을 다양성의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전국 판사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과 함께 차기 헌법재판관 인사와 대법관 인사를 다양성의 기준으로 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겠다는 것이었다. 법원적 의지를 확인하고 그 방안을 수용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그 후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구성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참여정부 기간 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정략적 반대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지만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까지 나왔다. 한편으로 2003년 10월 여러 번의 사전 논의 끝에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법개혁위원회, 즉 사개위를 함께 구성해 사법개혁 대장정에 들어갔다. 사개위 위원장은 조준희 변호사가 맡아줬다. 사개위 논의가 끝난 후에는 역시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즉 사개추위를 함께 구성해 사개위에서 논의한 방안을 입법화하는 작업을 했다. 한승원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과거사 정리 작업. 처음 민정수석할 때 시작된 일 가운데 과거사 정리 작업도 중요한 숙제였다. 우여곡절 끝에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즉 과거사위원회도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쪽 힘이 결정적이었다.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나라당 반대 때문에 입법도 늦어지고 내용도 누더기가 됐지만 통과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사위원회의 한시적 활동만으로는 전방위적으로 걸쳐있는 방대한 과거사 정리 작업을 도저히 해낼 수 없었다. 해결 방법을 강구했다. 법적인 최종 정리는 과거사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부 내 기관별로 과거사 정리 작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자체적인 과거사 정리 작업을 병행시켜 그 결과가 과거사위원회 쪽으로 취합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과거사를 극복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국정원, 경찰, 군에 각각 자체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부 반발로 진통이 있었지만 잘 설득을 했다. 결국 이들 기관의 자체 과거사 정리 작업은 아주 성과가 좋았다. 법원도 재심 판결을 통해 나름대로 과거사 정리를 하고 있었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많은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잘못된 과거 판결을 바로잡았고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
과거사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못한 기관이 검찰이다. 검찰은 그 시기에 함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공권력을 통해 사건이 조작되고 고문 등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사건들은 절차상으로는 국정원 또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했다. 때문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먼저 사건 조작에 대한 과거사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은 그것을 받아서 스스로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순서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참여정부 임기 동안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다. 결국 많은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게 드러났고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기도 했다. 국가가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고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만 아무 반성을 안 하고 있는 형국이다. 단일 사건으로 범정부적으로는 물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픈 역사에 매듭을 푼 것도 있다. 바로 4.3이다. 과거사 문제의 일환이었지만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일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명예회복이었다. 참여정부 때 종합보고서가 나왔다. 그 보고서만으로도 상당한 명예회복이 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금석 같은 일로 여겼다. 2번의 사과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식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대통령은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2003년과 2006년 제주를 방문해 국가 원수로서 사과했다. 유족들은 수십 년 남몰래 숨어서 혼자 삼켜야 했던 서름과 눈물을 대통령 앞에서 쏟아냈다. 과거사위원회는 5년간 모두 8,000여 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외 동포사,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 규명 대상이었다. 특히 한국전 당시 좌익운동 관련자 수천 명을 대량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 조사와 한국전 전후 민간인이 적법 절차 없이 전국적으로 군경에 희생된 사실을 모두 밝혀냈다. 좌익 또는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도 규명했다. 묻혀있던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과거사 정리 작업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결국 국가가 많은 개인들에게 참으로 몹쓸 짓을 한 것이다.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기도 했다. 사건을 조작해 새파란 젊은이들을 잡아가뒀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인생을 썩게 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삶까지 파탄으로 몰았다. 간첩의 가족이라고 공직은커녕 취업도 못하게 했다. 주변에선 손가락질 당하고 한 집안 전체를 풍비박산으로 만든 잘못이 다름 아닌 국가에 의해 자행됐다. 국가가 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금전적으로 배상을 한들 그들의 빼앗긴 삶과 인생이 돌아오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국가의 진정성이다. 국가가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 또 그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국민들 사이에서도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기구의 이름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지었다. 진실과 화해라는 양립하기 힘든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그나마 그 정도라도 한 것이 우리 역사에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위안을 삼는다. 한국처럼 아픈 과거를 가진 나라는 많다. 과거에 비슷한 역사를 겪었던 나라들은 다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만큼 성공적인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한 나라가 많지 않다. 스페인, 남아공, 아르헨티나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것이 아쉽다. 과거사 정리법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과거 의문사 진상규명법이나 광주보상법 등 유사한 성격의 법들이 신고기간을 설정해도 그 뒤에 법 개정을 통해 2차, 3차로 추가 신고할 수 있게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과거사 정리도 미처 신고 못한 분들에게 추가 신고할 기회를 줘야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 끝이 나버렸다. 공수처와 국가보안법. 민정수석 2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공수처 설치는 대선 때 노무현 후보뿐 아니라 이회창 후보도 같은 공약을 했다. 오히려 이회창 후보 공약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법안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이회창 후보는 당시에 공수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었다. 노 후보는 별도 조직으로 두자는 거였다. 나중엔 우리가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는 쪽으로 추진을 했으니 오히려 이회창 후보 공약에 가까웠던 셈이다. 당시 국민들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말기에 나타난 대통령 아들 비리 사건과 권력형 비리를 보면서 굉장한 분노와 특단의 대안을 요구했다. 공수처 공약은 당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고 양대 후보가 함께 제시했던 공약인데도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겼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때문이었다. 대통령 주변 측근과 친인척, 청와대 주변 권력형 비리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 대상이다. 그 외 고위 공직자들도 모두 막론된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됐다. 국회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 법안 처리에 거의 파업을 했다. 형평상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추진했어야 할 법안이다.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다면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고려했어야 했다. 선출직인 만큼 다른 취급을 하지 못할 바도 없었다. 국회도 문제였지만 우리 쪽도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결론은커녕 보안법 태스크포스를 해산했다. 내부 문건 유출이나 일부 소속 의원의 언론 플레이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실은 당내 이견 조정에 실패했다. 당시 여당은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야당과의 협상도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여론으로 압도하지도 못했다. 그분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보여준 일이다. 나도 국민의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대로 노력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비판했다. 그런 비판이 그야말로 무색해졌다. 국보법 폐지를 못한 것이 그 시기에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 성환경의 슈퍼스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데자뷰, 꼭 데자뷰 같죠? 뭐 공수처나 혹은 사법개혁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거의 비슷하죠? 이때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제 생각에 고졸 출신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 마치 왕따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 아군 내에서도 그랬는데 적군들은 어땠겠어요? 뭐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보수 언론들, 와, 저도 기억납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속된 말로 깠죠. 이때는 참 제 기억에도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때 아픔을 겪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일을 잘하고 있죠. 저는 뭐 저의 정치색을 뭐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우리의 보수 진영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이 한 100년쯤 정권을 잡고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뭐 개인적으로 댓글 많이 안 다시면 CD 안 만들고 우리 좋죠 뭐. 그리고 네, 평창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아이스하키 경기는 꼭 보고 싶네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입장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쯤 알아보시고 올림픽도 보러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 효과 그에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타이틀곡 김문선, 대문 공병각, 음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저 성환경이었습니다. 저의 자체 광고 또 한번 들으시죠 뭐. 들으시고 다음에 뵙죠.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 지식 늘어난다.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성환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